자, 인간 활동하고 기후변화, 이제 온실효과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온실효과. 이거는 아마 기말고사 때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 본 학생들도 있어서 한지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보면은, 이걸 언제 볼지 몰라서, 한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보기는 모르겠구나. 그죠? 자, 지구의 복사 평형 보면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이때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흡수를 해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을 하고, 얘가 지구가 흡수할 때는 복사 파장의 형태가 단파 복사인 가시광선, 자외선 형태로 주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이 흡수한 양만큼을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밑에 나왔네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형태, 그래서 지구의 대기를 거의 통과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대기가 지구에는 거의 대기 성분이 없는 거죠. 참고로 저거는 원래 모든 물체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천체할 때도 배우게 될 텐데,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파장의 길이는 그 물체의 표면 온도, 절대 온도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고온의 천체일수록 방출하는 복사 파장은 짧겠죠. 그러니까 태양은 비교적 고온이기 때문에 6000켈빈 정도 되니까 주로 가시광선 형태의 복사가 나타나고, 지구는 뭐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아주 온도가 낮은 거죠. 한 290켈빈, 293켈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기서는 주로 파장이 긴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고온 복사, 저온 복사가 되는 거고, 자, 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온실 기체예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다 투과를 시키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를 하는 게 바로 온실 기체고, 쟤네들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여기에는 이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다 통과를 시켜서 지표면으로 들어보내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은 잘 흡수를 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다시 재복사를 해서 온실 비닐하우스나 온실 유리 안에 열이 갇히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온실 기체 안에 열을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온실 효과, 온실 기체의 역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얘네들은 대기의 원래 기본 성분에 해당이 되죠. 메테인, 산화이질소면은 N2O예요. 요런 형태가 바로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주요 온실기체의 온실효과 기여도를 보면은, 여기서 36에서 70%가 수증기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CO2, 메테인, 오존,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여도는 여기에는 존재 비를 고려를 한 거죠. 존재 비. 실제로 얼마예요? 대기 중 안에 있는 양에 의해서 그 양적 기여도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실제 온실 효과의 기여도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 같은 단위 농도당 기여도는 누가 실제로 크냐면 메테인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같은 농도가 있었을 때는 메테인이 온실 효과가 큰데, 이산화탄소가 워낙 메테인에 비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양적 기여도까지 고려를 하면은 CO2의 기여도가 메테인보다는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너무 일교차가 크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 그냥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 100, 방출 100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텐데 대기가 있으면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복사 에너지 그래서 일부는 반사해서 어떻게 되고 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들어오고 그러면은 흡수한 에너지를 지표가 방출하면 여기 있는 온실기체가 바로 이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 지표로 재복사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온실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꼭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지구의 열수지하고 온실 효과. 저거 열수지라고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다 복사의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지는 않아서 열수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전체 양은 100이 들어와요. 자, 100이 들어와서 지구에서 반사되는 게 30%인데 여기서 지구에서 반사되는 거는 대기 그리고 지표 반사가 합쳐지는 거예요. 대기와 지표가 다 합쳐져서 반사가 되는 게 얼마가 된다? 3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대기 반사가 23이고 지표 반사가 7이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30%의 반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70이 들어왔었을 때 대기와 구름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게 23, 그 다음 실제로 지표가 흡수하는 건 얼마예요? 47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표가 흡수하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얼마다? 47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표는 현재 상태에서 복사를 했다가 대기가 다시 재복사라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애들이 준 게 없는데 받은 게 47이고 얘는 어떻게 해서 98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이 한번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온실 효과를 보려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봐야 돼요. 온실 기체가 흡수했다가 지구로 재복사하는 저 에너지가 더해진 것부터 스타트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47이랑 그 다음에는 대기가 갖고 있어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98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외선 형태로 받는 거고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받는 거죠.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6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145만큼을 총 흡수해요. 그러면은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 47, 대기의 재복사 98, 합쳐서 얼마? 145만큼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방출할 때요. 지표가 복사 형태로 방출을 해주는 거는 바로 얼마냐면은 104하고 12를 방출해서 총 116을 자, 여러분 여기서 지표면이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총 얼마예요? 116이에요. 116 복사 에너지. 그러면은 나머지 24하고 5는 대류와 전도 증발에 의한 잠열로 29를 내보내요. 그래서 합쳐서 1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표가 방출하는 총 145의 에너지 중에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는 얼마예요? 지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거는 바로 지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는 거는 116만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대류 전도 증발에 의한 잠열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총 145를 흡수해서 145를 방출해요. 자, 그러면은 대기는 지표가 방출하는 145에서 총 양에서 대기가 흡수를 하는 거는 얼마를 흡수하냐면은 물의 대류와 물의 증발과 대류와 전도에 의해서 총 얼마예요? 29. 그 다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 23. 그 다음에는 여기서 원래는 116을 내보내는데 그 중에 12는 이거를 쭉 그냥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않고 대기로 쭉 나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얘가 들어와도 일부는 다 100% 흡수율을 보이는 거가 아니라 일부는 그냥 막바로 어떻게 돼요? 외권으로 내보내 버리는데 그게 약 12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대기의 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온실기체가 흡수하지 않고 지표 복사 에너지 중에 바로 내보내는 양이 대략 12 정도 되고, 그러면 116 중에 104를 흡수합니다. 복사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23, 지구 복사 에너지 104, 물의 증발 대류 전도로 29 해서 총 대기 흡수량이 156이고, 이 중에서 대기로 재복사하는 게 얼마예요? 98.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외권으로 직접 내보내버리는 거 얼마예요? 58. 그러면은 전체 대기가 내보내는 외권으로 내보내는 양 얼마? 58. 그 다음에 지표면이 내보내는 양 12. 합쳐주면 얼마가 돼요? 70이 되죠. 그러면 총 아까 들어온 양 얼마? 70 지구로.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는 양 70이 되기 때문에 복사 평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쪼개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뭐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복사 형태로 흡수하느냐 아니면 총 흡수하는 열량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을 해서 수치값, 어차피 도망가는 양은 없어요. 어디로 빠지는 양은 없기 때문에 전체 열수지가 100이 되도록 여러분들 잘 조정을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문제 풀이 하면서 보자고. 자,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는요. 자, 지구 온실 효과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대기가 있는 행성은 대부분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온실 효과가 너무 가속화가 돼버리는 현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기 중에 들어있는 이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증가죠. 또 메테인도 많이 증가해요, 요새. 산업혁명 이후에는 당연히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양적 기여도를 주는 거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목축업 증가로 인해서, 목축업을 증가를 하면 낙농업 같이, 그러면 소나 반추동물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소, 양 등의 트림이나 방귀 안에 반추동물들은 이 혐기성 세균이 위 안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소화를 하기 때문에 메테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네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나오는 양이 많아요. 사람들이 잡아먹는 소 수도 많을 뿐더러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보다 소나 양의 머릿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못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또 숲의 파괴로 인해서 과합성을 할 수 있는 녹색 식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또 CO2의 소비량도 줄 거고, 가축 사육 증가가 바로 요거예요. 메테인. 이것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를 하게 돼서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온실 효과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고 그게 온실기체의 농도하고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근래 2000년대 들어가지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 현상은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에 농도 증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괴를 같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구의 연평균 기온도 어떻게 됩니까? 많이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을 현재도 이제 많이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이 되고요. 1960년 이전보다 이후에 기온 상승이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서 처음에 배웠던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지구 기온은 큰 변화가 없어야지 정상이고, 인위적인 요인 중에서 온실 기체만 고려했을 때는 관측 기온보다 더 크게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에어로졸만 고려했었을 때는 지구의 기온은 낮아져야 되고,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대체로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실제로 지구의 기온이 많이 상승하게 되고,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해수 온도 상승을 하게 돼요. 해수 온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서 해수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빙하의 해빙에 의한 해수의 양의 증가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한 해수의 부피의 증가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영향이 어떻다? 대단히 큽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향을 보면은 일단은 해수면이 상승해요. 왜 그러냐면은 해수의 열팽창, 수온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과 그다음에는 빙하의 융해. 빙하가 융해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해수의 양이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뭐 경작지나 연안가 이런 데에 도시들이 침수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기후대가 변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해서 우리나라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온대지방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약간 아열대 기후에 가깝게 변해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생이 위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사과나 이런 양이 보통 이제 경북 지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양이 줄고 생산량이 줄고 오히려 강원도나 이쪽 지역의 사과의 산지가 점점 북상하고, 이제는 감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주도에만 있었는데 귤은 이제는 남부 지역에서도 귤이 생산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緯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곡물 수확량도 줄고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자꾸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지금도 이제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 상어가 온대성 어종이 난류성 어종이 상어가 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강수량하고 증발량의 차이도 커져요. 특히나 이게 지역적인 편중이 심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집중호우랑 아주 게릴라성 폭우, 그 다음에는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서 폭우가 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은 폭우가 난 만큼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집니다. 기상재해도 폭염이나 태풍, 특히나 태풍은 해수온 상승이랑 이게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해수온이 높아지면 그만큼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태풍의 세력이 커져서 예전에 비해서 태풍의 세력도 커지고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도 예전보다는 좀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리고 아주 가뭄이 오래되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열대성 질병, 왜? 아열대 기후가 점점 늘어나니까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도 고위도로 확산이 되고, 생태계도 기후대가 변해버리니까 서식지도 변하고 연안 지역 해저의 백화 현상, 이게 너무 따뜻해져 버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탄산칼슘이 다 석출이 돼가지고 산호나 각 바다 생물들한테 쌓여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현상을 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도 식생이 변하게 돼버리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나 한류성 어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어획량이 많이 줄었어요. 해수의 순환도 고위도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고 빙하의 해빙이 커져 버리니까 해수 밀도가 작아져서 침강이 잘 안 일어나서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은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표층순환이 약해지면은 열의 이동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온의 양극화도 커지고, 원래 용존 기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온이 상승해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를 하니까 산소, 이산화탄소가 다 잘 안 녹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양도 CO2가 많이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해수에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녹아 들어가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은 해수에서 이온화를 해서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이 산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각류나 어패류의 생존 능력도 떨어지고, 생물이 생존하는 데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온실기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신해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확대를 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늘려가지고 전기를 적게 쓸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줄어든다란 말이죠. 그래서 빛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LED라든가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초전도 기술, 그러니까 송전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거예요. 전기나 수소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기술. 일상생활에서도 대중교통, 분리수거, 재활용을 통해서 연소 소각 등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거를 CCS, UCCS라고 하나? 이산화탄소를 포집, 캐치하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는 특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해서 해양이나 육지 아주 깊은 곳에다가 땅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높은 압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용해가 돼서 탄산칼슘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이런 기술이 바로 CO2 포집 저장 기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양 비옥환의 해양식물의 플랑크톤을 대량 증식을 시켜서 얘네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CO2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쟤네들이 또 너무 많이 증가해버리면은 적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숲을 조성을 해서 광합성량을 늘려서 CO2의 소비량도 늘리고, 숲의 황폐화를 막게 되면 CO2의 온실기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태양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이제 아예 에어로졸을 뿌려버려 가지고 성층권에서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우주에다가 약 은박지처럼 반사막을 설치해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저거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양을 줄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이 효과로 지구의 생태에 어떤 영향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적응하는 거는 옥상 정원을 활용을 해서 위에서 반사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도 소비량을 늘려주고, 가로수 조성을 하고 빗물과 중수도 활용을 하고, 중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형 건물에서 여러분들 물을 틀면 나오는 게 상수고요, 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수인데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수를 해서 손 씻거나 아니면은 뭐 요런 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수를 해서 변기물 같은 걸로 재활용하는 거를 중수라고 합니다. 상수와 하수의 중간. 다음에는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그 다음에는 뭐 범람지역 정비, 외래종 관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해줘야 되고,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해야 돼요. 가끔 시험 문제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서로 국가 간에 준수를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다 기체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기 대순환으로 영향을 주니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요거 중요하죠. 97년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약이고요. 15년에는 파리 기후협약, 우리나라 반기문 총장이 있을 때 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그 특징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교토 의정서랑 파리 기후 협약. 교토 의정서는 말 그대로 일본 교토에서 의정서를 채택을 했고요. 유엔 기후 협약을 변화 협약을 수정을 해서요.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선진국의 온실기체 감축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여기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2020년에 만료가 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해서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을 차결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미국이 저기 지금 있는 무슨 대통령이 여기서 탈퇴해버렸죠. 미국은 돈만 너무 많이 내고 혜택을 못 본다. 그리고 산업 기반이 CO2 배출 안 하면은 망가진다. 뭐 이러면서, 그죠? 아메리칸 퍼스트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새로운 기후 협약이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해서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분담금도 내고, 이 행에 참여를 하고요. 평균 기온을 상승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상승폭을 줄이자 2도보다 낮은 1.5도까지만 올리도록 하자라고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글래스고 기후 합의는 이거에 대한 세부 이행 지침이에요. 화석연료 감축,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기체 대비 40%를 감축하는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화력발전 줄이고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뭔가 제품을 생산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55XX예요. X55XX.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대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 돼요?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대기가 있을 때보다 더 많다가 아니라, 대기가 없다면은 방출한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들어오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은, 대기가 없다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대기가 있을 때보다 이거는 더 적죠.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와서 100이 들어와서 그대로 100이 나가요. 이렇게 될 텐데,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기에 재복사까지 받아가지고 지표가 방출하는 양이 아까 135인가? 뭐 이 정도를 방출했죠. 그러니까 더 많다가 아니라 대기가 없으면 실제로는 더 적어요. 왜? 대기 재복사 양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큼만 방출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온실기체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양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내는데,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으면 A는 지구 반사율이란 말이에요. 네. 지구 반사율에 해당이 되고, 빙하가 많이 녹으면은 A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될수록 대기의 지표 재복사 양인 B는 증가를 합니다. C가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C는 지표에서 대기로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재복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는 없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XOX입니다. XXOX5예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일어나고 기온 상승이 더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속되는 추세고요. 최근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요인 플러스 인위적 요인. 아무래도 인위적 요인의 효과가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연쇄적인 변화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그거는 해수온 상승.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해수가 상승을 해서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기체 용해도는 수온의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를 해버리게 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죠. 5번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555X예요.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를 하면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거지 지구가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 자료 분석 문제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지구 공전 궤도의 모양의 변화를 그 다음에 나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하고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가 된 거냐면은 이심률이 감소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얘는 일단 자전축의 방향도 변했고 모두 변했어요. 기울기하고 방향이 모두 다 변했어요. 자, A부터 D 중에서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위치. 그럼 남반구가 여름인 지역을 보면은 자, 남반구가 여름이려면은 어떻게 남반구가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야 돼요. 즉 여기서는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을 등지고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 북반구가 겨울, 여기는 남반구가 여름. 그럼 여기서는 남반구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겨울. 여기서는 북반구가 현재 겨울, 그러면 남반구가 여름.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면 북반구가 여름이죠.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졌으니까. 그럼 여기 남반구는 뭐가 돼요? 겨울. 반대편에서 여기는 남반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인 곳은 바로 A하고 D에 해당이 되고, 겨울에 해당하는 거는 B하고 C죠. 그럼 가에서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타원궤도에서 원형에 가까워졌으니까 이심률이 감소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가에서 남반구의 여름 기온은, 자, 가에서 보면은 지금 남반구는 현재 상태에서 뭐였어요? 여름이었고, 여기서도 여름인데,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는데 근일점 사이 거리가 20mm 감소하면서 증가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남반구의 여름 기온은 하강하고 겨울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겨울이었죠. 겨울이었는데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는데 원일점까지 거리가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에 겨울의 기온은 상승을 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여름이 덜 더워지고 겨울이 덜 추워지니까 나에서 북반구는 현재 여기서는 여름이었죠. 근일점에서 겨울. 자,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북반구는 여기 지금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여기 원일점에서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근일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여름으로 바뀐 데다가 기울기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나에서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근일점이 겨울이었는데 여기로 여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기온은 상승을 하고 겨울 기온은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겨울이 돼버리니까 더 추워지죠. 겨울 기온은 하강을 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4번은 자, OX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OX 그다음에는 OX 5네요. 자, 가에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현재와 반대로 바뀐다. 아니죠. 즉 기울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근일점하고 원일점 길이만 바뀐 거는 계절이 변하진 않아요. 나는 약 2600년 후의 모습이다. 나가 지금 보면은 경사 각도가
23.5도에서 24.5도로 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려면은 얼마예요? 13,000년이죠. 한 번 세차 운동에서 돌아오는 게 26,000년이니까 절반인 2분의 1이니까 13,000년 후의 모습으로 봐야 되고, 나에서 북반구의 여름에는 현재보다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진다. 나가 돼버리면은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에서 24.5로 커져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클수록 여름에 태양의 남중 고도는 증가하고 겨울에 태양의 남중 고도는 감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태양의 남중 고도를 구해주는 식이 90도 마이너스 그 지방의 측정한 지방의 위도 더하기 여름에는 얼마를 해주면 되냐면은 자전축의 기울기 23.5를 더해주고요. 겨울에는 똑같은 요 값에서 빼기 24.5를 2.45가 아니라 자 24.5를 빼줘요. 네, 이게 겨울 정확하게는 이게 동짓대고 이게 하짓대거든요. 그러니까 90도 마이너스 그 지방의 위도는 똑같은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은 태양의 남중 고도가 커지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평균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지구온난화 보자. 가부터 라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자료예요. 평균 기온 편차 커지고 온실기체 농도 커지고 해수면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커져요. 지구 평균 기온은 1960년보다 최근에 상승폭이 증가를 했고요. 커졌죠.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는 1880년 이후로 대체로 증가를 합니다.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190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대기 중에 CO2 농도가 1960년 이후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화석 연료의 연소죠. 그렇죠? 화석 연료의 사용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OX 문제 한번 보자. 자, 2번은 답이 OX, X, 그 다음에는 X, OXX네요. 뭐 이렇게 X 많아. 자, 그러면 대기 중에 CO2, 메테인은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건 아니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주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대기 중에 CO2와 메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연평균 기온은 온실기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CO2 양과 메테인은 농도가 증가하면 지표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이 늘어나죠. 온실기체니까. 1900년 이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상승한 것은 빙하의 면적이 감소해서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흡수율이 늘어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서 해수의 온실기체 저장 능력이 감소하겠죠. 해수에 CO2가 녹아 들어가려면 해수온이 낮아야 되는데 해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돼버리면 해수가 녹아 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소하겠죠, 결국에.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1번. 자, 그림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림이죠. 그림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기후변화 원인은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은 결국 뭐예요? 천문학적 요인. 그렇죠?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그 다음에는 내적 요인 중에는 뭐가 있을까? 저 안에. 보자.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은, 천문학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 변화는 그렇죠. 이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 화석 연료 중에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의 CO2 배출량은 인위적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자, 현재 상태 A예요. 현재 이거는 자전축이 여기서 뭐예요? 원일점이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뭐예요? 여름이에요. 예. 근데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원일점에서 뭐가 됩니까? 북반구가 겨울로 자전축이 경사 방향이 바뀌면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지구가 A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에요. 그죠? 자전축이 기울어졌을 때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게 여름이라고 했어요. 북반구가. 약 1300년 후에 우리나라의 겨울의 평균 기온은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1300년 후. 그러면은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죠. 그래서 1300년 후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을 것이다. 지금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돼버리면은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뭐가 돼요?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겨울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남반구가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다가 여름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근일점이구나. 지금 남반구가 원일점에서 겨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근일점에서 뭐가 돼요? 남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추워질 거고 여름은 좀 덜 더워질 테니까 연교차는 작아지는 게 맞죠. 그죠? 따라서 2번이 되겠죠.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구가 원일점에 있었을 때 지금 현재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그죠? 따라서 A 지역은 북반구는 여름이고 남반구 지역인 B 지역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표면의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을수록 높으니까 A가 B 지역보다 더 많은 거는 맞고,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더 커지면 A 지역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져요. B 지역도 커집니다. 자전축의 기울기는 남반구, 북반구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커져요.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현재와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변화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가 가깝죠? 근일점이죠.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태양을 등지고 기울어졌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에서 13,000년이 지나서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남반구는 뭐가 됩니까? 겨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일점에서 북반구, 아니 원일점이구나. 근일점이 아니라.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 될 거고 남반구는 뭐가 되겠어요?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는 겨울이죠. 틀렸고, 가에서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그러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됐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됐으니까 가까운 지점에서 여름이 되면 더 더워지죠.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는 맞고요. 나일 때 연간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여러분들 이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어차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거리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 적어지고 작아지고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다? 라고 봐야지 맞아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현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를 나타냈는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4.5도로 현재보다 만약에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태양의 남중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21.5도로 변해서 작아지면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의 연교차는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의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거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둘이 똑같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차이가 줄어들면 여름에 태양의 남중 고도는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양의 남중 고도는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름철은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내려갈 거예요. 겨울철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자,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돼서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를 하게 되겠지요. 기온이 여름은 덜 더워지고 겨울은 덜 추워지니까. 다음 6번.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 모양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더 많이 찌그러진 게 20율이 큰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A가 뭐예요? 얘가 20율이 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A일 때보다 B일 때가 더 큰 값이잖아요. 이건 20율은 더 작은 거고. 자, 현재 여기가 원일점이죠. 그럼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뭐가 되냐면 현재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겨울이고 여기서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남반구에서 A에서 뭘로 됐대요? A보다 B일 때 그럼 B가 돼버리면 근일점, 남반구의 여름이, 근일점이 여름인데 근일점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 여름의 기온은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A에서 B로 갔죠. 그러면은 남반구가 원일점에서 겨울인데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버리니까 겨울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대신에 태양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A에서 B로 가면은 A에서 B로 가면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더 멀어져 버리게 되니까 얘만 커지게 되는 거죠. 둘 다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커지는 거는 D급만 커지네요. 자, 다음 7번. 표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 약 2600년을 주기로 자전축이 변해서 경사 방향이 변한다. 이건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약 4100년을 주기로 자전축의 경사 각도의 변화는 되고 공전궤도 20율이 변해요. 자, 가에서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하고 서로 반대예요.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근데 자전축의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에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에 해당이 돼요. 서에서 동으로. 자, 나에 의해 지구 공전 궤도상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여름과 겨울이 나타나는 위치는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했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진 않아요. 계절의 변화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지. 기억이 증가를 하면 20율이 증가를 하면 타원 궤도가 더 찌그러지게 되는 거니까 원일점까지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근일점까지 거리는 가까워지니까 원일점에서 태양 복사되는 입사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여기서 니은 하나밖에 없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8번 봅시다. 자, 현재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니까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돼요. 일단은 경사각도가 자전축 경사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틀렸죠. 현재가 23.5도니까. 자, 지구 공전궤도의 20율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자,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근데 20율이 현재보다 작아지면은 원일점까지 거리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원일점까지 거리는 감소하고 그러면 겨울철이 태양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일점은 감소하고 근일점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원일점에서 여름 잘못 썼네. 예. 여름이 되고 현재가 지구가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20률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은 원일점까지 거리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여름철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여름철에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거고 근일점에서 현재 뭐가 돼요? 북반구가 겨울인데 그러면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기온이 내려가니까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지게 되면은 연교차가 증가하는 게 여름철은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은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의 연교차는 증가를 하는 게 맞죠.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원일점까지 거리가 감소해. 그러면은 여름이 더 더워질 거고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근일점까지가 더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기온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로 연교차가 증가하죠. 왜? 지금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일점에서 겨울이 돼버리고 근일점에서 뭐가 되니까 여름이 돼버리니까 연교차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1600년 이후 태양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소빙하기에는 태양의 활동이 흑점수가 없잖아요. 흑점수가 많아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거니까 틀렸고, 소빙하기에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낮아졌을 것이다. 그쵸? 이게 보통 해수면은 해수온이랑 비례해요. 해수면의 높이는 해수온이랑 비례하는데 해수온은 결국에는 지구 기온이랑 비례하게 되니까 낮아지면 낮아지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흑점수가 변하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과 관계가 있죠. 태양의 활동 변화에 의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죠? 그 다음에 10번. 표는 지표면의 상태에 따른 반사율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상태에 따른 반사율이 나왔잖아요. 화렵수림으로 덮인 넓은 지역에 많은 건물과 도로가 건설돼서 지표면에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의 면적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화렵수림에 비해서 반사율이 아스팔트는 작은 편이고 콘크리트는 화렵수림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둘 중에 만약에 아스팔트의 비중이 크다면 반사율이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사율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콘크리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율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을 하겠죠. 근데 문제 좀 거지 같다. 두 개를 따로따로 각각의 경우 뭐 이렇게 쓰는 거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은 화산 폭발 전후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기온 편차로 나타냈는데 화산이 폭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하강해요. 왜? 다량의 화산재가 나와서 성층권을 덮고 그 성층권에서 투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덜 도달하니까.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이 감소를 한 거는 맞고요. 화산 폭발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일으킨 주된 요인은 화산재인 거 맞아요. 화산가스로 방출된 CO2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중에 되면 이때부터 다시 높아지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제 효과가 다 끝나면 화산재의 효과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12번.
판게아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판게아는요 적도 지역에 초대륙이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적도 지역에 초대륙이 생겨서 대륙의 면적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연용량이 작은 대륙의 면적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대륙성 기후 지역이 증가를 하는 게 맞아요. 대륙 내 건조한 기후 지역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해안선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게 이게 대륙성 기후예요. 이거는 해양성 기후라 얘가 반대예요. 여름이 더 덥고 겨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추워야 돼요. 이게 대륙성 기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아예 반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1750년 대비 2011년에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요인별로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온실기체의 양, 인위적 요인, 그 다음에는 니은, 자연적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온실기체 때문에 기온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게 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에어로졸이에요.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그래서 기억은 제일 큰 양을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맞고 그 다음에 에어로졸은 니은 맞아요.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그렇죠. 뭐 화산 폭발을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맞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나머지 다음 시간에. 자, 이제 14번 인간활동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4번 그림 가는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를 가정한 지구 복사 평형 상태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지구 복사 평형 상태, 즉 이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와 나에서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나가 높겠죠. 즉 온실 기체에 의한 지표 재 복사가 일어나서 그런 거죠. 네, 즉 여기에서 방출해서 지표 재복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에 이걸 뭐라고 불러줍니까?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현재의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뭐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봤었던 문제죠. 자, 그러면 지구의 빙하의 면적이 감소라면은 지구에서 지표 전체 반사율, 특히나 이 지표 반사율이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맞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외선을 잘 흡수를 하는 지구 복사 파장을 잘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는 바로 대기와 구름이 대기의 재복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 때문에 일어나게 되니까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것도 봅시다. 가부터 다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지구의 반사율은 바로 요 A에 해당이 돼요. 23과 7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지구의 반사율은 얼마에 해당이 돼요? 30.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투과해서 지표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47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표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 지표면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의 대기의 흡수율은 얼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2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고 104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순수하게 지표면에 복사 에너지만 봐야 되는 거니까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는 복사 형태로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지표면 복사 116 중에 대기의 창의 형태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12 빼고 나머지 104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여기서 뭐예요? 순서대로죠. 가, 나, 가. 네,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지구의 모형으로,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을 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실제 관측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기온 편차로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실제 관측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율은 1960년 이전보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후가 어떻게 나와요? 실제 관측한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율, 관측 변화율을 보면은 여기 기울에서 이 뒤가 이 전보다는 더 크죠. 맞죠?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누가 더 큽니까? 인위적 요인이 자연적 요인에 비해서는 더 크죠. 그러니까 틀렸고, 화산재가 지구의 평균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인위적 온실 기체보다는 인위적 에어로졸에 가까울 것이다. 그쵸?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이니까 온실 기체가 아니라 에어로졸에 가깝다. 예, 맞죠? 에어로졸은 반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다음에 19번. 그림은, 18번이구나. 그림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환경 변화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지구 온난화. 자, 보면은 온실효과 증가, 화석연료의 연소, 대륙 빙하의 면적 변화, 지표면 반사율 변화, 해수면 높이, 육지 면적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면 해수면 높이는 상승을 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육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 대륙 빙하의 면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지표면의 반사율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감소를 하게 될 거예요. A의 변화는 해수의 연직 순환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죠. 왜냐면 찬 해수가 밀도가 커져서 침강을 해야 되는데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침강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심층순환 안 일어나면은 표층순환도 같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과 대기 중 CO2의 평균 농도 변화를 보면 거의 둘이 비슷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하고 대기 중 CO2의 평균 농도는 대체로 비례하고요. 극지방의 빙하의 면적은 기억 시기보다 현재가 점점 더 좁아지겠죠. 왜? 해수온 상승했고 평균 기온 올라갔으니까 빙하가 많이 해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구의 대기의 온실 효과는 기억 시기보다는 현재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크니까 당연히 더 커야죠. 그죠? 그 다음에 20번. 이러한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3가지. 일단은 뭐가 있겠어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CO2의 포집, 저장, 기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아까 우주 반사판 같은 거? 앞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21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도록 유도해주면 결국에는 CO2를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서 지구의 반사도를 변화시킨다. 감소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CO2를 지층에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을 한다. 그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S 기술.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리면 CO2 발생 늘어나니까 이거는 택도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실력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은 현재 AB 시기에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농도.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H인데 지금 보면은 H 값은 둘이 똑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자전축의 기울기는 별로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 시기가 서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뭘 나타내냐면 원일점의 거리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빼준 값이 X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뭘 나타낸 것 같냐면 20률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보다 증가하고,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상태에서 20률이 커지면 원위점까지 거리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이 x값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x값은 여기는 20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A하고 B가 자전축의 기울기가 서로 크네요. 이 세 개를 비교해 줘야 되네.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A하고 B가 크는데 A, B는 서로 같고, 그 다음에 20률, 공정궤도에 20률을 비교를 해주면 B, 그 다음에 A, 현재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0률은 제일 작은 게 현재, 자, 그 다음에는 A하고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 지금 현재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를 보게 되면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북반구가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세차 운동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서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이렇게 경사각도가 바뀌면 이때가 180도, 다시 돌아오면은 3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0도가 B, 그 다음에는 현재는 360도, 원제 자리, 그 다음에 현재는 이거보다는 약간 작네요. 360도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는 현재 값이 현재가 여기니까 얘는 없네, 0도. 얘는 그냥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결국에는 현재하고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누구하고는 같아요? A가 0도고 현재가 360도니까 현재하고 A하고 같고,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자. 지구의 공정궤도 20률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작죠. B, A 현재 요 순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남반구의 여름 기온은 A 시기가 현 시기보다는 더 높다. 그러면 현재하고 A하고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는 자전축의 기울기는 A 시기가 좀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20률이 A가 더 큰데,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남반구는 뭐가 돼야 돼요? 겨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반구가 겨울인데 20률이 더 A가 커지면 원위점까지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되고요? 더 추워지고, 여름은 근일점에서 여름인데 근일점까지 거리가 더 가까워져 버리니까 A 시기가 현재보다는 더 높겠죠. 이거는 20률을 비교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하고 B 시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20률보다는 뭘 봐야 돼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여기가 반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반대가 돼버리면 뭘로 바뀌어버리니까? 겨울로 바뀌어버리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니까 B 시기가 현재보다 더 크다.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보면은 맞겠어요. 얘는 경사 방향, 자전축의 경사 방향, 얘는 20률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지구 공정궤도 20률의 변화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나타냈는데, 보면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주기를 비교를 했었을 때 공정궤도 20률의 변화 폭이랑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폭은 누가 더 커요? 자전축의 변화 기울기 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A가 뭐에 해당이 돼요? A가 자전축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게 차이가 나는 이 B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20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 변화 폭이 23.5에서 크게는 24.5도까지, 그죠? 22.5에서 24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지구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는 B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10만 년 후면은 여기에요. 대략. 그러면은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원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 자전축의 기울기하고 공전궤도 20률로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바뀌진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일점일 때 뭐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름일 거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 시기가 되면은 뭐가 커집니까? 지금 20률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럼 기억 시기에 20률은 작아지는데 뭐가 커져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여름 기온은 어떻게 돼요? 좀 더 더워지고 겨울 기온은 좀 더 추워질 테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는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률의 변동보다는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동 폭이 더 크니까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북반구, 남반구 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는 커집니다. 자,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태양의 흑점수의 변화를 나는 피나투보 화산 폭발 전후에 대륙권과 지표면의 기온 편차를 나타냈어요. 화산 폭발을 하고 나서 대륙권하고 지표의 기온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값이 났네요. 결국에는. 그죠? 자, 화산 폭발을 하고 나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A시기하고 B시기하고는 흑점수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A시기보다는 B시기가 활발을 하다. 예, 맞을 거고, 나에서 지구의 반사율은 기역보다 니은 시기일 때가 더 높다. 지금 기역 시기일 때하고 기온의 편차하고 니은 시기일 때 보면 기온이 많이 낮아졌다란 말이에요. 현재보다 관측값보다 평년값 대비 관측값이 낮아진 거는 결국에는 화산재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가 많이 일어났다. 성층권에서 봐야 되겠죠. 지구의 변화 요인 중에서 태양은 외적 요인이고 나는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4번. 그린 가와 나는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경우랑 적을 경우 2081년에서부터 210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의 편차를 예측한 자료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까? 가가 더 많이 상승한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은 경우, 얘는 적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가와 나는 모두 적도보다 북극에서 기온 상승이 좀 더 많이 빨갛게 변했죠. 여러분들 책을 봐도, 그렇죠?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나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죠? 왜? 지금 상승폭을 보면은 육지가 많은 북반구가 육지가 적은 남반구보다는 더 상승폭이 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습니다.